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장수는 소인배를 상대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네, 소인배를 상대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만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요, 굳이 무주택자, 부동산 폭락론자와 이렇게 상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기만 한다면요,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새 부자가 그래도 순자산이 한 30억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요, 순자산 30억? 뭐 그 정도는 충분하겠지만은 그보다 아래도, 예, 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제 기준에서는 경제적 자유란 한 순자산 한 15억 정도의 월 1,000만원 정도, 예, 부수입으로 뭐든 주수입이든 부수입이든 번다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 주된 수입원에는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거 하나 여러분들도 생각해 두시고요. 순자산 15억과 그리고 월 1,000만원. 근데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 예, 그렇다면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투자를 하시고요. 예, 부업,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서 하시고, 제 주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정말 핫한 걸 들여와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바짝 운영을 하고 권리금 주고 팔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권리금도 물론 양도세를 내긴 내는데, 또 시중에 권리금을 또 양도세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또 많아요. 예, 주고받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머리가 또 트여 있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동산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유튜브지 않겠습니까? 예, 유튜브이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하나만 또 고집하지 않는 게, 부동산 하나만 생각하다 보면요, 또 사고가 어느 순간 또 유연해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고의 유연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사고의 유연함이 없이는 투자 성공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시기적절하게 나의 그 투자에 대한 그런 테마를 또 바꿔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 내에서만 이야기 드리자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존 아파트보다는 재건축 재개발로 가야 하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또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공시가 1억 이하에 또 베팅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서울 아파트, 또 어떤 순간에는요, 또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 소규모 재건축 뭐 이런 쪽으로 가야 하고요. 네, 또 상가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희망님께서 내일 모레 고향에 내려가 형제들 만나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안은정님, 순자산 15억, 월 수입 1,000만 도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기님께서 안녕하세요. 시원시원한 입담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써니님께서 10시가 되면 습관적으로 들어오게 되네요. 이렇게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브레인키님, 반갑습니다. 네. 미니님께서는 전 맥주병 이렇게 하셨는데, 뭐, 맥주병이라도 수영을 하다 보면 또 늡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예. 오늘 제목이죠. 2022 부동산점만 홍준표 그가 되면 다르다. 예, 이겁니다. 다르다가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죠. 예,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뭐 특정 인물을 지지하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친시장주의자를 선택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산을 좀 지키는 길이고, 후대에 그런 부채를 물려주지 않는 그런 길이지 않겠나,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체유심조님께서 회사에 받던 월급 500만만큼 다달이 꽂혀도 경제적 자유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제 기준에서는요 한 1,000만원 정도 있고, 근데 제 기준에 1,000만원이란 거는요, 그 1,000만원에서 만약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지역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또 건보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상당히 많이 내야 돼요. 그런 거 하고 또 뭐 부가세든 뭐 여러가지 세금 있잖아요. 종소세, 그런 게 내기 때문에 월 1,000만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세후로 했을 때는 8,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예, 될 겁니다. 자, 브레인님께서 최근에 집을 매매 계약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브레인님. 자, 브레인님께서는 저랑 작년부터 2년을 좀 가시고 지금은 골드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데, 최근에 집을 매수를 하셨고 그 집을
매수하시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으셨고요. 뭐 그런데 결국은 매매를 하셨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매매를 하셨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실 겁니다. 예, 번창하실 거니까요. 이제 집을 가지셨으니까 두 번째로 할 일은요, 전국적으로 이 시야를 좀 더 넓히시고, 이 본인이 매수한 그 지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아, 광역시는 이렇게 흘러가네? 산업도시는 이렇게 흘러가네? 소도시는 이렇게 흘러 들어가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이렇게 흘러가네? 이러면서 시야를 넓히다 보면요, 또 새로운 기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홍준표. 부자인 돈 쓸 자유를, 자, 홍준표가 부자인 돈 쓸 자유를 서민에겐 다시 일어설 기회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멘트, 이 한마디에 뭔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친시장주의입니다. 친자본주의 전략이에요. 왜? 부자에게는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부자세, 즉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처가에서 땅 좀 약간 좀 못생긴 땅이 있어요. 그 임야가 있는데 얼마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이렇게 사셨다가 그렇게 묵혀두는 땅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재산세가요. 1200원, 2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이번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아니, 1200원 나왔는데 공시가를 20배로 올렸어요. 물론 24,000원 얼마 안 되죠. 근데 무슨 공시가를 20배로 올렸는지 재산세가 20배 나왔다니까요. 이게 물론 저 혼자면 우리 처가의 부모님 혼자만 그렇게 해당되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수십, 수백, 수천만 될 거 아닙니까? 공시가 수십 배 오른 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정부 세금요? 어마어마하게 걷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걷어요. 왜? 여러분들께 복지 포퓰리즘 하려고요. 복지 포퓰리즘.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홍준표 그 경남도지사죠. 홍영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경남도지사죠. 지금 수성구 국회의원이고, 자, 2024년 총선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라고 합니다. 자, 4대 키워드로 공정, 자유, 서민, 소통 이 4가지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모 의원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배급제다. 현금 살포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절대 하지 않겠다. 경제 선순환 성장을 위해 전반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경제 선순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부의 그 갖고 있는 예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가지고 일정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한쪽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서 그걸로 물꼬를 터서 전체, 즉 돈맥 경화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돈맥 경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돈맥 경화라는 게 돈이 지금 막혔다는 겁니다. 혈자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심근경색이랑 지금 이 스터닝 시술, 스턴실인가요? 뭐 그 시술 하지 않으면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억지로 지금 GDP의 몇 % 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여러분들께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 의원님께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국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고요. 물론 지금 여대 야소잖아요. 여대 야소 맞죠? 야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내년이 돼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요.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현 여당이 180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권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 국세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처음엔 좀 어렵겠죠. 근데 국민의 공론화 그런 걸 이끌어낸다면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 여소야대 정권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첫해는 전 정권에서 싼 똥을 치운다고 바쁘고요. 둘째는 뭔가 정책을 대선 공약을 내세웠던 것들 좀 이행한다고 또 바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결국은 어떻게 지금 하느냐, 부자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서민들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선진국다운 국가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해요.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렇게 대부 정책을 전부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자, 본인께서는 지금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서민 정책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복지 정책도 서민 복지를, 경제 정책도 서민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은 복지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복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요, 보편적 복지는요, 그건 복지가 아니에요. 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순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똑같은 돈이 더 주어지는데 집값이 안 오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 의원이 하는 말은요, 결국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즉, 서민한테는 정말 서민의 복지를 하겠다는 거고, 경제정책도 서민 경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서민 복지 정책은 힘들고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서민을 위해 복지를 집중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퍼퓰리즘과 다른 겁니다.